유럽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토보다 무섭습니다. 파리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공개된 한국의 레이저 무기, 드론 32대가 14초 만에 전멸했습니다. 유럽 각국 장성들은 경악했고 브뤼셀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20년간 서구가 최고라고 믿었던 나토 수석 분석관이 유럽 의회 청문회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유럽 의회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결과는 만장일치.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엘리노어 브룩스입니다. 나토 전략 분석실의 수석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직접 승인했던 방어 시나리오가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회의실 스크린에는 유럽 주요 도시들이 떠 있었습니다. 파리, 베를린, 런던. 붉은 점들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죠. 드론이었어요. 300대가 넘는 무인기가 동시다발로 침투하는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제 손바닥에 땀이 배어들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레이저 방어망이 작동했습니다. 초반엔 성공적이었죠. 드론들이 하나둘 격추됐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한결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기후 변수가 투입됐습니다. 습도가 올라갔고 바람이 강해졌죠. 그 순간부터였어요. 레이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중률이 떨어졌고 곧 시스템 전체가 불안정해졌어요. 붉은 점들이 다시 화면을 뒤덮었습니다. 방어망이 뚫렸어요. 하나씩 둘씩이 아니었습니다. 한꺼번에 무너졌죠.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이건 오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뮬레이션에 버그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정확했어요. 우리가 놓친 게 있었던 겁니다. 옆에 앉아있던 프랑스 장군이 중얼거렸어요. 날씨는 통제할 수 없다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죠. 날씨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니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제 가슴 한편에선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스멀스멀 기어올랐습니다.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한 해법이 어딘가에 있는 걸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브뤼셀의 저녁 하늘이 보였어요.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죠. 저는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습도 80% 이상일 때 레이저 효율 30% 감소. 풍속 초속 15m 이상일 때 명중률 50% 하락. 명확한 데이터였죠. 하지만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저는 펜을 놓고 눈을 감았어요. 20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기술에 투자한 시간이요. 수천억 유로가 들어갔죠. 최고의 과학자들이 매달렸어요. 그런데 날씨 하나 못 이긴다는 게 말이 되나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시스템을 향한 게 아니었어요. 저 자신을 향한 거였죠. 제가 뭔가 놓쳤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남아서 자료를 뒤졌어요. 다른 나라들의 레이저 개발 현황을 찾아봤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 됐을 거예요.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죠.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뭔가 빠진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죠. 창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죠. 날씨는 정말 통제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통제하려는 방식이 틀린 걸까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커스였어요. 그는 제 연인이자 동료였죠. 미국 국방 싱크탱크 출신이었습니다. 아직도 깨어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커스는 웃으며 말했죠.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요. 기술이란 게 원래 그렇다고 했습니다. 완벽할 순 없다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화기 너머로는 보이지 않았지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무력해선 안 되죠. 우리는 지금 무력했어요. 마커스가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보자고요. 지금은 쉬라고 했죠. 저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모니터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화면 속 숫자들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실패한 시뮬레이션의 기록들이었죠. 붉은 그래프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우리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만 옳다고 믿었던 게 문제가 아닐까?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곧 떨쳐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으니까요. 나토가 틀렸다고요? 서구 과학이 틀렸다는 건가요? 그럴 리 없었습니다. 우리는 최고였으니까요. 최소한 그렇게 믿고 있었죠. 저는 자료를 정리하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이제 정말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저는 다시 한번 중얼거렸어요. 날씨는 통제할 수 없다. 그 말이 맞는 걸까요? 정말 그게 답일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날씨를 통제하지 않고도 문제를 푼 사람이 있다면요? 만약 우리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 나라가 있다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우리보다 앞선 나라는 없어요. 적어도 이 분야에선 그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건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계속 이 미궁 속을 헤맬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죠. 차가운 빗방울이 제 얼굴을 적셨어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비를 맞으며요.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회의실에 있었어요. 무너지는 방어망과 붉은 점들 사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결국 한숨도 못 잤거든요. 거울을 보니 눈밑이 거뭇했어요. 커피를 마시며 어제 회의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20대 시절의 기억이었죠. 저는 그때 한참 젊었습니다. 패기 넘치고 자신감도 넘쳤어요. 아시아 프로젝트에 투입됐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였어요. 이름은 굳이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곳에서 방산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했죠. 저는 젊은 분석관이었고 현지 파트너들과 함께 일했어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그들은 열정적이었죠. 빠르게 움직였어요. 하지만 곧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검증이 부족했던 거예요. 데이터가 엉성했고 안전 절차는 무시됐죠. 저는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죠. 결과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과정은 나중 문제라고요. 그리고 사고가 났어요. 시험 중이던 장비가 오작동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죠. 하지만 프로젝트는 중단됐어요. 저는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현지 파트너들은 저에게 모든 걸 돌렸어요. 서구 기술이 문제였다고 했죠. 자기들은 지시대로만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본국으로 돌아온 뒤 저는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커리어에 큰 타격이었죠. 하지만 더 큰 상처는 마음에 남았어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아시아 기술은 믿지 않는다는 신념이 생긴 게요. 속도만 빠르고 검증은 부족하다.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엉성하다. 저는 그렇게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20년 동안 저를 지배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죠. 한 번의 경험으로 대륙 전체를 재단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 상처가 편견을 만들어낸다는 걸요.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마커스가 들어왔어요. 그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죠. 하나를 제게 건네며 웃었습니다. 밤새 고생했다면서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어요. 마커스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봤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커스가 말했습니다. 결국 서구 기술이 답이라고요.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했죠. 아시아는 흉내만 낼 뿐이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자동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제 믿음과 맞아떨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어딘가 불안했어요. 정말 그게 맞는 걸까요? 마커스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는 일시적이라고요. 조금만 더 투자하면 해결될 거라고 했죠. 기술 발전은 시간이 걸리는 법이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마커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회의가 있었어요. 각국 대표들이 모였죠. 어제 실패한 시뮬레이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어요. 레이저 출력을 높이자고 했죠. 프랑스 대표는 다중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영국은 인공지능 보정 기술을 거론했어요. 모두 일리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죠. 날씨 변수 앞에선 여전히 무력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귀를 기울이며 듣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뭘까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자료실로 갔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가 있을까 싶어서였죠.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을 시작했어요.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주요 군사 강국들의 레이저 개발 현황을 살폈습니다. 모두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어느 나라도 날씨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없구나 싶었어요. 우리만 겪는 문제가 아니었으니 조금은 위안이 됐죠. 하지만 동시에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때 제 눈에 뭔가 들어왔어요. 검색 결과 하단에 작은 기사가 하나 있었죠. 아시아 한 나라의 레이저 개발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클릭했어요. 별 기대는 하지 않았죠. 어차피 과장된 홍보 자료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읽는 순간 미간이 찌푸려졌어요. 실전 배치 완료. 악천 후 테스트 성공. 명중률 99% 이상.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정말이라면요? 만약 그들이 우리가 못 푼 문제를 풀었다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아시아 기술은 믿을 수 없다는 제 신념이 다시 고개를 들었죠. 20년 전 그 프로젝트가 떠올랐습니다. 속도만 빠르고 검증은 부족했던 그들의 모습이요. 저는 브라우저를 닫았어요. 더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도 그 기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99%라는 숫자가 자꾸 떠올랐어요. 말도 안 되는 수치였죠. 저는 뒤척였습니다. 베개를 바꿔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제 머릿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말했어요. 그냥 홍보용 자료야. 믿을 게 못 돼. 또 하나는 속삭였죠.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천장이었죠. 제 과거가 저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상처가 만든 편견이었어요. 하지만 그 편견이 혹시 진실을 가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어요. 꿈을 꿨죠. 20년 전 그 프로젝트 현장이 나왔습니다. 오작동하는 장비와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꿈의 마지막 장면은 달랐어요. 누군가 제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요. 지금은 다를 수 있다고 했죠. 저는 깨어났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적시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죠.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브뤼셀의 아침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죠.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그 생각을 인정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았어요. 저는 여전히 제 신념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기술은 믿을 수 없다는 그 신념을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주말 내내 쉬었지만 피곤함은 가시지 않았어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소피아가 이미 와 있었죠. 제 부하인 데이터 분석가였습니다. 소피아는 늘 조용했어요. 감정 표현이 거의 없었죠. 오직 숫자와 팩트로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신뢰가 갔어요. 그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에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평소보다 조금 굳어 보였죠. 뭔가 중요한 내용인가 싶었습니다.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상한 데이터가 하나 있다고요. 주말 동안 전 세계 레이저 방어 시스템을 분석했는데 특이점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받아들었어요. 펼쳐보니 각국의 레이저 시스템 비교표가 있었죠. 미국,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익숙한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에 낯선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한국. 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그 기사가 떠올랐죠. 소피아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방어 시스템은 이미 실전 배치가 완료됐다고 했어요. 작년부터 군부대에서 운용 중이라고 덧붙였죠.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실전 배치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어요. 우리도 아직 시험 단계인데 말이죠. 소피아는 계속 말했어요. 더 놀라운 건 악천 후 성공률이라고 했습니다. 습도 80% 이상, 풍속 초속 20m 상황에서도 명중률이 100%에 가깝다고요. 저는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100%라고요? 그건 불가능한 수치였죠. 과장이 분명했습니다. 과장이에요. 제가 말했죠. 홍보용 자료일 겁니다. 소피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료 출처가 신뢰할 만하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나온 건데요? 저는 물었어요. 소피아가 대답했죠. 한국 국방부 공식 발표 자료라고요. 그리고 독립적인 검증기관의 테스트 결과도 첨부돼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파일을 들었어요. 자세히 들여다봤죠.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정교했어요. 단순한 홍보 자료치곤 너무 상세했죠. 테스트 조건이 명시돼 있었어요. 날짜, 시간, 기상 상황, 표적 종류. 모든 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결과도 마찬가지였죠. 명중 횟수, 실패 횟수, 평균 격추 시간까지요. 저는 숫자 하나하나를 따라갔습니다. 습도 90%에서 32대 중 32대 격추. 풍속 초속 18m에서 40대 중 40대 격추. 믿기 어려운 수치들이었어요. 소피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론 무시하고 싶었어요. 아시아 기술에 대한 제 편견이 고개를 들었죠. 검증 안 된 나라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궁금했어요. 만약 정말이라면요? 만약 그들이 우리가 못 푼 걸 풀었다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보류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소피아는 알겠다고 답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소피아가 돌아간 뒤 저는 혼자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을 바라봤어요. 낯설면서도 묘하게 신경 쓰이는 이름이었죠. 제 머릿속에서 목소리들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말했어요. 이건 함정이야. 과거의 실패를 잊었어? 또 하나는 속삭였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한국 방산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죠.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이 유럽에 수출한 무기 목록이 나왔어요. 폴란드에 전차와 자주포를 팔았다고 했죠. 노르웨이엔 방공 시스템을 수출했다고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산다고요?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술을 전수해준 나라였잖아요. 더 검색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나왔어요. 작년 한 해 동안 200억 달러 가까이 됐다고 했죠. 세계 9위권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뭔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어서 다시 확인했죠.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주요 방산 수출국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바뀐 걸까요? 아니면 제가 눈을 감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죠. 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신념이었어요. 서구가 최고다. 아시아는 모방만 할 뿐이다. 그런데 이 숫자들은 뭔가요? 문득 화가 났습니다.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왜 저만 몰랐을까요?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모두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제가 보지 않으려 했던 거죠. 소피아가 가져온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 레이저 시스템의 상세 스펙이 적혀 있었어요. 출력, 사거리, 반응 속도, 냉각 시스템. 모든 게 명시돼 있었죠. 특히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기상 보정 알고리즘이라는 항목이었어요. 습도와 풍속을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레이저 경로를 조정한다고 했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우리가 못 푼 게 이거였어요. 날씨를 통제하려 했던 게 아니라 적응하는 거였죠.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너무 자만했던 건 아닐까요? 우리 방식만이 옳다고 믿었던 게 문제였을지도 모르죠.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덮을 순 없었어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균열이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한국 생각뿐이었어요. 저녁도 제대로 못 먹었죠. 계속 그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100% 명중률, 실전 배치 완료, 기상 보정 알고리즘, 단어 하나하나가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죠. 이번엔 레이저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분야도 찾아봤습니다. 조선, 반도체, 배터리, 로봇. 각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상위권이라고 나왔어요. 어떤 건 일이었죠.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아니, 제가 보려 하지 않았던 한국의 모습이었죠. 과거에 갇혀 있었던 건 저였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브뤼셀의 밤하늘이 보였죠.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속엔 뭔가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작은 호기심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욕구였죠. 물론 아직 확신할 순 없었어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죠. 숫자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은 잠이 올 것 같았어요. 피곤했으니까요.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죠. 한국. 그 이름이 제 의식 저편에서 자꾸 울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오랫동안 잠가뒀던 문을요. 나토 정기 회의가 열렸습니다. 격주로 열리는 전략 분석 회의였죠. 각국 대표들이 모여서 최신 방산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그날 한국 이야기를 꺼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소피아가 정리한 자료를 발표 자료에 넣었어요. 조심스러웠지만 필요하다고 판단했죠. 회의실엔 20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각국의 분석관들과 장성들이었어요. 마커스도 있었죠. 그는 제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의 신형 레이더, 이스라엘의 드론 방어 시스템. 모두 관심 있게 들었죠. 그리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화면을 켰어요. 한국 레이저 시스템에 대한 슬라이드가 떴죠. 여러분, 제가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데이터를 발견했어요. 한국의 레이저 방어 시스템인데요. 실전 배치가 완료됐고 악천 후 성공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화면을 쳐다봤죠. 저는 숫자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중률, 테스트 조건, 운용 현황을요. 그때였습니다. 마커스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짧은 비웃음이었죠.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한국이요? 마커스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죠. 우리가 가르치던 나라잖아요.
그들이 우릴 앞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몇몇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제 귀엔 크게 들렸어요. 제 얼굴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죠. 저는 참았습니다. 침착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독립 검증도 받았고요. 우리가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마커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엘리노어, 당신 너무 순진한 거 아니에요? 그건 홍보 자료일 뿐입니다. 실전에선 다를 거예요. 독일 대표가 거들었습니다. 마커스 말이 맞다고 했죠. 아시아 국가들은 과장을 잘한다고 덧붙였어요. 실제론 우리 기술이 훨씬 앞서 있다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 반박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실 저도 며칠 전까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프랑스 장군이 말했습니다. 설령 그 자료가 사실이라 해도요, 우리가 그들에게 배울 건 없어요. 우리 방식이 정석이니까요. 회의실에 동의의 웃음이 퍼졌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죠. 제 가슴 속에서 뭔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아니었어요. 부끄러움이었죠. 왜 제가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저 팩트를 제시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마커스는 제 옆에 남아 있었어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는 말했어요. 우리 모두 당신을 위한 거야. 잘못된 정보에 속지 않게요.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마커스는 웃고 있었어요. 다정한 미소였죠.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다른 게 보였습니다. 고맙지만 제가 말했어요. 전 제 판단을 믿어요. 마커스의 미소가 조금 굳어졌죠.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가 말하곤 나가버렸어요.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빈 의자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죠. 그날 밤 마커스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보고서를 검토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파트를 빼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죠.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답장했어요. 불필요한 혼란을 주고 싶지 않다고요. 우리 보고서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마커스가 뭘 하려는 건지 알 것 같았죠. 제 목소리를 지우려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니 이미 보고서가 수정돼 있었어요. 한국 파트가 통째로 사라져 있었죠. 마커스가 밤새 편집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의 사무실로 갔어요.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커스는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왜 제 허락 없이 보고서를 수정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커스는 태연하게 답했죠. 팀 전체를 위한 결정이라고요. 제가 쓴 건데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 이름으로 나가는 보고서예요. 마커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엘리노어, 당신 요즘 이상해요. 그가 말했어요. 아시아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예전엔 이러지 않았잖아요. 집착이 아니에요. 제가 반박했죠. 팩트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마커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팩트라고요? 그가 비웃었어요. 당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객관성을 잃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커스가 이어서 말했어요. 조심하세요, 엘리노어. 이러다 커리어에 타격이 올 수도 있어요. 그 말은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마커스는 여전히 침착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배신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둘 다였을까요? 제 연인이자 동료였던 사람이 제 등 뒤에서 칼을 꽂고 있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비웃고 몰래 자료를 삭제하고 이제는 협박까지 하고 있었죠. 하지만 왜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단지 한국 이야기를 꺼냈다는 이유만으로요? 뭔가 더 큰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피아를 불렀어요. 그녀에게 상황을 설명했죠. 소피아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권력 게임이에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다는 게 증명되면 마커스의 입지가 흔들려요. 그래서 막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피아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존심과 권력의 문제였죠.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소피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증명하세요. 그녀가 말했죠. 데이터만으로 안 되면 직접 보는 수밖에요. 한국에 가보세요. 한국에요?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접 눈으로 보면 확신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한국에 간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 방문을 추진하기로요. 마커스가 뭐라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엔 두려움도 있었어요. 만약 제가 틀렸다면요? 만약 정말 홍보 자료에 불과했다면요? 그럼 전 웃음거리가 될 거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했죠. 만약 제가 옳다면요? 만약 한국이 정말 우리가 못 푼 걸 풀었다면요? 그럼 이건 나토 전체의 중요한 정보가 될 거였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브뤼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가보겠어요. 직접 확인하겠어요. 그리고 진실이 뭐든 받아들이겠어요. 설령 제 믿음이 무너지더라도요. 한국 방문 일정을 잡기 전에 파리 국제방산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2년마다 열리는 대규모 행사였죠. 전 세계 방산 업체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저는 나토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마커스도 함께였죠. 우리 사이의 냉기는 여전했어요. 하지만 공식 석상이라 티내지 않았습니다. 전시장은 엄청났어요. 축구장 10개를 합친 것만큼 컸죠. 각국의 부스가 즐비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 거대한 무기들이 전시돼 있었어요. 저는 이곳저곳을 둘러봤습니다. 최신 전차 미사일 레이더 시스템. 모두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제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한국 부스를 찾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니 전시장 중앙에 있더군요.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죠. 한국 부스가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컸어요. 그리고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죠. 각국 군복을 입은 장성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이 정도일 줄 몰랐거든요.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부스 안이 보이기 시작했죠. 레이저 시스템이 전시돼 있었어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트럭 한 대 크기였죠. 하지만 정교해 보였어요. 세련된 디자인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유창한 영어였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폴란드 장군, 노르웨이 대령, 싱가포르 제독. 모두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저는 한쪽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엔지니어가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설명했죠. 기상 보정 알고리즘, 실시간 표적 추적, 자동 냉각 시스템. 소피아가 보여준 자료와 일치했어요. 그때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볼 수 있냐고요. 엔지니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라고 답했죠. 실현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부스 밖 공터로 사람들이 몰려갔어요. 저도 따라갔죠. 마커스도 보였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드론들이 나타났습니다. 32대였어요. 작은 무인기들이 하늘에 떴죠. 전시회 측에서 준비한 표적이었습니다. 드론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불규칙한 패턴으로 움직였죠. 빠르고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한국 엔지니어가 레이저 시스템을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드론들이 포착됐어요. 붉은 점으로 표시됐죠. 시스템이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가 발사됐어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즉시 나타났죠. 드론 하나가 떨어졌어요.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시간을 재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드론들이 연달아 추락했습니다. 10대, 20대, 30대. 하늘이 깨끗해졌어요. 저는 시계를 멈췄습니다. 14초였어요. 정확히 14초 만에 32대 전멸이었죠. 군중이 웅성거렸습니다.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박수가 터졌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4초. 소피아가 보여준 자료에 나온 숫자였어요.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과장이 아니었던 거죠. 모든 게 사실이었어요. 제 옆에 있던 프랑스 장군이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요. 우리 레이저는 저렇게 빠르지 않다고 했죠. 독일 대령도 고개를 저었어요. 날씨 조건은 어떻게 했냐고 물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답했죠. 오늘 습도가 75%라고요. 시스템이 자동 보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흐린 날씨였습니다. 습도가 높았죠. 바람도 불고 있었어요. 우리 레이저라면 고전했을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스템은 완벽했어요. 한 대도 놓치지 않았죠. 14초 만에 모든 걸 해치웠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난 몇 주 동안의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죠. 의심, 편견, 거부.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마커스를 봤어요. 그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죠. 더 이상 비웃지 않았습니다.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한국 부스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어요. 가격은 얼마냐, 납기는 얼마나 걸리냐, 기술 이전은 가능하냐. 한국 엔지니어들은 침착하게 답했어요. 준비된 자료를 나눠줬죠.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프로페셔널했어요. 저는 부스에 다가갔습니다. 엔지니어 한 명에게 물었어요. 이 시스템을 실제로 볼 수 있냐고요. 한국에서요. 엔지니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라고 답했죠. 공식 방문을 신청하면 된다고 했어요. 시험장도 보여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죠.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한국에 가야 해요. 직접 봐야 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파리의 야경이 보였죠. 에펠탑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파리가 아니었어요. 한국이었죠. 14초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32대의 드론이 떨어졌어요. 저는 스톱워치를 꺼냈습니다. 14초를 재봤어요. 생각보다 짧았죠. 숨 한 번 쉬고 다시 쉬면 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20년 동안 못 푼 걸 풀었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피아였어요. 전시회 소식을 들었냐고 물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직접 봤다고요. 어땠어요? 소피아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의심이 아니라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인정해야 할 현실이었어요. 소피아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한국 방문 일정 잡아줄 수 있어요? 제가 물었죠. 소피아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의 밤은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멀리 있었죠. 한국이라는 나라. 제가 무시했던 곳. 편견으로 가렸던 곳. 이제 그곳이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어요. 솔직히 무서웠죠.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으니까요. 20년 동안 쌓아온 신념이 무너지는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죠. 진실을 마주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14초 32대 습도 75%. 숫자들을 적어 내려갔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의심에서 확인으로, 확인에서 인정으로. 제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창밖에 에펠탑이 자정을 알리며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죠. 내일은 어떤 빛을 보게 될까요? 한국에서는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두근거렸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호기심과 설렘, 분석관으로서의 순수한 열정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불을 껐어요. 내일은 브뤼셀로 돌아가야 했죠. 그리고 한국 방문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중얼거렸어요. 14초. 그 짧은 시간이 제 인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을 흔들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았어요. 흔들림이 나쁜 건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무너져야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저는 다시 세울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2주일 뒤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한국 땅을 밟은 건 처음이었어요. 공항은 현대적이었죠.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 국방부 연구원이라고 소개했죠. 강도윤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강도윤은 과묵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죠. 제 짐을 들어주고 차로 안내했어요.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그가 말했어요. 내일 시험장을 방문할 거라고요. 오늘은 호텔에서 쉬라고 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가며 창밖을 봤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죠. 현대적인 도시였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제가 상상했던 한국은 낡고 뒤처진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눈앞의 서울은 어떤 유럽 도시보다 세련됐습니다. 첫 번째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호텔에 도착했어요.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넓은 강이었죠. 다리들이 불빛으로 장식돼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풀었어요. 내일을 위해 준비했죠. 노트와 펜, 카메라. 모든 걸 꼼꼼히 챙겼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긴장됐죠. 내일이면 진실을 확인하게 될 거였습니다. 파리에서 본 게 우연이 아니었는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강도윤이 호텔로 왔습니다. 준비됐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답했죠.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시험장은 서울에서 2시간 거리였어요. 산속 깊은 곳이었죠.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안이 철저했어요. 게이트를 통과하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공터가 나타났어요. 레이저 시스템이 세워져 있었죠. 파리에서 본 것과 같은 모델이었습니다. 강도윤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오늘 테스트 조건을 말했죠. 습도는 88%, 풍속은 초속 17m. 악천후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죠.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우리 레이저라면 작동조차 힘든 조건이었어요.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드론들이 하늘에 떴어요. 40대였죠. 파리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빠르게 움직였어요. 레이저 시스템이 켜졌습니다. 화면에 드론들이 포착됐어요. 추적이 시작됐죠. 저는 스톱워치를 꺼냈습니다. 레이저가 발사됐어요. 첫 드론이 떨어졌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속도가 빨랐어요. 쉴 새 없이 떨어졌죠.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드론들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레이저는 정확했죠.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전부 떨어졌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4초였어요. 정확히 14초였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스톱워치를 쥔 손이요. 파리에서 본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게 그들의 실력이었습니다. 강도윤이 제게 다가왔어요. 어떠냐고 물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다시 해볼까요? 강도윤이 물었습니다. 조건을 더 어렵게 해서요. 저는 놀라 쳐다봤어요. 더 어렵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습도를 95%로 올리고 풍속을 초속 20m로 하겠다고 했죠. 거의 폭풍 수준이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가 시작됐어요. 조건은 정말 악랄했죠.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론들이 빗속에서 춤을 췄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14초. 한 대도 놓치지 않았어요. 완벽했죠.
저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제가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강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완벽을 포기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대신 확률을 이겼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무슨 뜻이냐고 물었죠. 강도윤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서구는 날씨를 통제하려 했다고 했어요. 레이저 출력을 높이고 시스템을 강화하고 자연을 이기려 했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달랐다고 했습니다. 자연을 받아들였다고요. 날씨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맞춰 조정했다고 했죠. 완벽한 레이저가 아니라고 했어요. 적응하는 레이저라고 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시스템도 바뀐다고요. 제 머릿속에서 뭔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놓친 게 바로 이거였죠. 우리는 기술로 자연을 이기려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기술로 자연에 적응했습니다. 접근 방식 자체가 달랐던 거예요.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빗속에서요. 강도윤이 우산을 건넸어요. 저는 받지 않았죠. 비를 맞고 싶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제 얼굴을 적셨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신념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죠. 서구가 최고다. 우리 방식이 유일하다. 그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강도윤이 말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고요. 더 보여줄 게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갔어요. 실내 시설로 들어갔습니다. 연구실이었어요. 컴퓨터들이 질비했죠.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이 화면 하나를 가리켰어요. 기상 데이터였습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습도, 풍속, 기압, 온도. 시스템이 이 데이터를 초당 100번 읽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레이저 경로를 계산한다고 했죠. 자동으로요. 인간은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알고리즘이 다 한다고요. 수백만 번의 시뮬레이션으로 학습했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숫자들이 빠르게 바뀌었어요. 그 속도를 인간이 따라갈 순 없었죠.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고 믿었을 뿐. 제가 중얼거렸어요. 옳지는 않았어요. 강도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제 말을 이해한다는 듯이요. 저는 연구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진지했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서구를 이기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문제를 풀려 했을 뿐이었죠. 순수하게 기술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편견을 가진 건 이들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요. 과거의 상처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상처가 진실을 가렸던 겁니다. 강도윤이 물었어요. 차 한잔 하시겠냐고요. 저는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휴게실로 갔어요. 뜨거운 차를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죠. 제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강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도 많이 실패했다고요. 수천 번 테스트하고 수백 번 고쳤다고 했죠.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계속 시도했다고요. 다른 방법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봤어요. 진심이 보였죠. 과장도 없고 자랑도 없었습니다. 오직 결과만 있었어요.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나토에서요.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협력은 언제든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기술 이전도 가능하다고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덧붙였죠. 뭔데요? 제가 물었어요. 강도윤이 답했습니다. 상호 존중이요.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스승과 제자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동등한 파트너를 원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그동안 제가 그들을 어떻게 봤는지 깨달았죠. 무시하고 얕잡아보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그들은 동등한 파트너 이상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희보다 앞서 있었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창가에 섰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죠.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 본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14초, 습도 95%, 완벽 포기, 확률 승리.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고 믿었을 뿐 옳지는 않았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죠.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20년간 짊어진 편견이었어요. 아시아는 못 믿는다는 신념이요. 그게 얼마나 저를 올감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진실을 받아들였으니까요. 틀렸다는 걸 인정했으니까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아름다웠어요. 브뤼셀 못지않게요. 아니, 어떤 면에선 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소피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옳았다고요. 한국은 진짜였다고요. 답장이 바로 왔어요. 다행이라고 했죠.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어요. 보고서를 쓰겠다고요. 진실된 보고서를요. 마커스가 뭐라 하든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어요.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내일 브뤼셀로 돌아가면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죠.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승리할 거였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14초가 떠올랐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제가 믿었던 모든 걸 무너뜨렸죠. 하지만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게 생겼습니다. 겸손이었어요. 그리고 배움에 대한 열린 마음이었죠. 서구가 최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때로는 다른 곳에 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답을 인정하는 용기를 가지기로 했어요. 설령 제 자존심이 상하더라도요. 진실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브뤼셀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곧바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을 담기로 했어요. 숫자도 원리도 제 깨달음도요. 소피아가 도왔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래프를 만들었죠. 이틀 밤을 꼬박 샜어요.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국 레이저 방어 시스템 평가 및 도입 검토. 60페이지 분량이었죠. 제 경력을 건 보고서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결론을 적었어요. 한국 시스템의 나토 도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요. 기술적 우위가 명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상부에 올라갔죠. 그리고 기다렸어요. 반응이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이틀 뒤 회의 소집 통보가 왔어요. 긴급 안건이라고 했죠. 저는 알았습니다. 제 보고서 때문이라는 걸요.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죠. 마커스도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의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엘리노어 브룩스의 보고서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어요. 모두 읽었냐고 물었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불편해 보였죠. 마커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덧붙였죠. 어떤 면에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커스는 보고서를 들어올렸어요. 당신은 한국에 편향돼 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서구 기술의 우월성을 간과했죠. 이건 나토 분석관의 자세가 아니에요.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썼어요. 편향이 아니라 사실이죠. 사실이라고요? 마커스가 코웃음 쳤어요. 한국에서 보여준 게 전부 사실이라고 믿으세요? 조작됐을 가능성은 안 봤어요? 조작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독립 검증을 받은 자료입니다. 파리 전시회에서 각국 장성들이 직접 봤어요. 그래도 의심해야죠. 독일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동양 국가들은 숫자 조작을 잘합니다. 역사가 증명해요. 제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질 거였죠. 그럼 직접 가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 시험장에 가서 확인하세요. 제가 거짓말하는지 보시라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프랑스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 기술이면 충분합니다.
굳이 외부에서 찾을 이유가 없죠. 하지만 우리 기술은 실패했잖아요. 제가 반박했죠. 날씨 변수를 못 이겼어요. 한국은 이겼고요. 일시적 문제예요. 마커스가 말했습니다. 시간과 자원을 더 투입하면 해결됩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 시간과 자원이 얼마나 더 필요한데요? 제가 물었어요. 10년이요? 20년이요? 그동안 우리 방어망은 어떻게 하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질문에 아무도 답하지 못했어요. 침묵이 흘렀죠. 의장이 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엘리노어, 당신 요즘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것 같다고요.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봤어요. 아시아 기술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과거 트라우마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요. 휴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인신공격이었어요. 논리로 이길 수 없으니 제 정신 상태를 문제 삼는 거였죠. 저는 멀쩡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제 보고서도 멀쩡하고요. 문제는 여러분이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진실이라고요? 마커스가 비웃었어요. 당신만의 진실이죠. 우리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윤리조사를 요청합니다. 그가 이어서 말했죠. 엘리노어 브룩스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 조사가 필요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윤리조사요? 이건 커리어 종말을 의미했어요. 찬성하는 사람? 의장이 물었습니다. 손이 하나둘 올라갔어요. 과반이 넘었죠. 조사가 결정됐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죠. 움직일 힘이 없었어요. 마커스가 마지막으로 나가며 제게 말했습니다. 경고했잖아요. 자기 무덤을 파지 말라고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빈 회의실에요. 텅 빈 의자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일일까요? 제가 옳은 걸 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게 떠올랐습니다. 14초 100% 명중률 강도윤의 말. 우리는 완벽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확률을 이겼습니다. 제가 포기해야 할 건 뭘까요? 자존심이었어요. 서구가 최고라는 믿음이었죠. 그리고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오만함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소피아가 기다리고 있었죠. 제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땠냐고요? 윤리조사래요. 제가 답했어요. 소피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녀가 물었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계속할 거예요. 진실을 포기할 순 없어요.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릴게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고마워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피곤한 얼굴이 보였죠. 눈밑이 거뭇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예전보다 선명했죠.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옳다는 확신이요. 윤리조사가 뭐 어때요? 커리어가 끝나면 어떻고요? 적어도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국에서 적었던 것들을 다시 읽었어요. 14초 확률 승리 상호 존중. 그리고 새로운 걸 적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겠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무거웠어요. 20년 만에 처음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요. 제 신념이 편견이었다는 걸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죠.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배울 수 있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은 없었죠. 구름이 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구름 너머에 별이 있다는 걸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걸요. 한국도 그랬습니다. 제가 보지 않았을 뿐이죠. 편견이라는 구름이 가렸을 뿐이었어요. 이제 구름이 걷혔습니다. 진실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진실을 위해 싸우기로 했죠. 내일은 윤리조사 준비를 해야 했어요. 자료를 모으고 증거를 정리하고 힘든 싸움이 될 거였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이 제 편이니까요. 그리고 진실은 결국 이기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14초가 떠올랐어요. 그 짧은 시간이 제게 용기를 줬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용기를요. 윤리조사는 한 달간 진행됐습니다. 제 과거 보고서들이 검토됐어요. 동료들과 인터뷰가 이뤄졌죠. 마커스는 여러 차례 증언했습니다. 저도 조사관 앞에 섰어요. 질문이 쏟아졌죠. 한국 방문은 적절했느냐, 객관성을 유지했느냐, 편향은 없었느냐. 전 모든 질문에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숫자를 제시했어요. 사진을 보여줬죠. 강도윤의 말을 전했습니다. 조사관은 무표정했어요. 판단을 내리지 않았죠. 그저 기록할 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결과가 나왔어요. 위반 사항 없음. 저는 무죄였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없었어요. 조사 기간 동안 제 보고서는 묻혔거든요. 아무도 읽지 않았죠. 한국 시스템 도입 논의도 중단됐습니다. 저는 좌절했어요. 진실을 밝혔는데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 소피아가 말했어요. 유럽 의회에서 청문회를 연다고요. 방산 예산 집행에 대한 청문회였죠. 나토 대표가 출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레이저 시스템 개발 실패에 대해 설명하라고요. 제가 증인으로 불렸다고 덧붙였어요. 청문회 날이 왔습니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 의회 건물이었어요. 웅장했죠. 긴장됐습니다. 회의장에 들어갔어요. 의원들이 반원형으로 앉아 있었죠. 방청객도 많았습니다. 언론도 와 있었어요. 나토 대표가 먼저 증언했습니다. 마커스였어요. 그는 변명을 늘어놓았죠. 기술 개발은 시간이 걸린다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요. 의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냐고요. 마커스는 정확한 답을 못했어요. 머뭇거렸죠. 그럼 대안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마커스는 고개를 저었어요. 서구 기술이 유일한 선택지라고 했죠. 저의 차례가 왔습니다. 증인석에 섰어요. 마이크 앞에 섰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의장이 물었어요. 나토 분석관으로서 의견을 듣고 싶다고요. 레이저 방어 시스템에 대해서요. 저는 심호흡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의원님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엘리노어 브룩스, 나토 전략 분석실 수석입니다. 지난 몇 달간 저는 레이저 방어 시스템을 연구했어요. 각국의 개발 현황을 조사했죠.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귀를 기울였죠. 우리 서구 기술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제가 계속했어요. 날씨 변수를 극복하지 못했죠. 20년 동안 수천억 유로를 투자했지만요. 하지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닌 다른 곳에 있어요. 어디죠? 의원이 물었습니다. 한국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한국은 우리가 못 푼 문제를 풀었습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렸어요. 마커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 시스템의 성능을 설명했습니다. 14초 100% 명중률 악천후 성공을요. 직접 봤냐고 물었어요. 네, 직접 봤다고 답했습니다. 파리 전시회에서 한국 시험장에서요. 그럼 왜 나토는 도입하지 않느냐고 물었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자존심 때문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우리는 서구가 최고라고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배운다는 게 자존심 상하죠. 하지만 그 자존심이 우리 안보를 위협합니다. 더 나은 기술이 있는데 외면하는 거니까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한국은 도움을 받은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이어서 말했죠. 우리가 지금 배워야 할 나라예요. 그들은 우리와 다르게 접근했어요. 완벽을 추구하지 않았죠. 대신 적응했습니다. 자연과 싸우지 않고 자연에 맞췄어요.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곳에서요. 의원 하나가 물었어요.
그럼 권고 사항이 뭐냐고요? 한국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 저는 답했어요.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공동 개발을 하자고요. 우리 자존심을 버리고 실용적으로 접근하자고 덧붙였습니다. 마커스가 벌떡 일어났어요. 반대한다고 소리쳤죠. 저건 나토의 자주성을 포기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의장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앉으라고 했어요. 마커스는 얼굴이 붉어진 채 앉았죠. 다른 증언은요? 의장이 물었습니다. 다른 전문가 의견도 들어봤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파리 전시회에서 각국 장성들을 만났다고요. 모두 한국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다고 했죠. 폴란드는 이미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했어요. 노르웨이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만 뒤처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의원들과 논의하겠다고 했죠. 잠시 휴식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하지만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시간 뒤 의회가 재개됐어요. 의장이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의회는 한국 레이저 시스템 도입을 권고한다고 했어요. 나토는 즉시 협상을 시작하라고 덧붙였죠. 만장일치였습니다. 모든 의원이 찬성했어요. 회의장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났죠.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거였어요. 청문회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질문을 쏟아냈죠. 저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이건 한국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승리라고요. 더 나은 기술을 선택한 승리라고 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서구 자존심에 상처가 되지 않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자존심은 인정할 줄 아는 거라고 답했어요.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고 배우는 거라고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왔어요. 소피아에게 전화했죠.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축하해요. 소피아가 말했어요. 당신이 해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죠. 제가 답했어요. 당신 없었으면 못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스트라스부르의 밤이었어요. 강물이 반짝이고 있었죠. 몇 주 뒤 한유럽 기술 협력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서명식이 열렸어요. 한국 대표와 유럽 대표가 악수했죠. 저도 참석했습니다. 강도윤도 왔더군요. 그는 저를 보고 미소 지었어요. 악수를 청했죠. 고맙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진실을 말해줘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야 할 사람은 저예요. 제가 답했어요. 배움을 주셔서요. 협정서의 사인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저는 그 순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20년 만에 배운 교훈이었어요. 강한 나라는 혼자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요. 더 나은 것을 인정할 줄 아는 나라라는 것을요. 마커스도 행사장에 있었어요. 멀찌감치 서 있었죠.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저를 피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손을 내밀었죠. 악수를 청했습니다. 마커스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는 짧았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이제 우리도 배워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마커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개를 살짝 끄덕였죠. 행사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빈 회의장을 둘러봤어요. 의자들, 무대, 협정서.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휴대폰을 꺼냈어요. 한국에서 찍었던 사진을 봤습니다. 레이저 시스템 시험장 강도윤과의 사진. 14초가 떠올랐어요. 그 짧은 시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제 믿음을 무너뜨렸고 새로운 믿음을 세웠죠. 더 나은 것을 인정하는 용기.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는 겸손. 배움에 열린 마음. 그게 진짜 강함이라는 걸 배웠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붉은색과 주황색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강한 나라는 혼자 가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더 나은 것을 인정할 줄 아는 나라라고요.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결과로요. 그리고 저는 그걸 목격했어요.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증언할 차례였죠. 세상에 말할 차례였습니다. 한국은 배워야 할 나라라고, 존중해야 할 파트너라고, 함께 가야 할 동료라고요.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다음을 향하고 있었죠. 다음 프로젝트, 다음 배움, 다음 성장. 멈추지 않을 거였습니다. 계속 배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알았으니까요. 가장 강한 사람은 모든 걸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배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요.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